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우리 방송에는 대한민국 채권왕과 예.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두 분이 출연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 박이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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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안 그래도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일단 동결은 됐는데 뭐 동결될 거에 대해서 뭐 이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오늘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번 통화 결정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설명해 주실 건가요?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은 해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뭐 길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상대로 저희가 동결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아, 지금이 아닙니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한은부터 한번 보죠. 네, 가시죠. 네. 예. 자리 한번 보실까요? 네네. 예, 자료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예. 금통위를 보시면요, 이 보도 자료의 그 통화 정책 방향입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3.5% 올해 1월부터 시작해 1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7번째 연속으로 1년에 8번이 있죠, 금통위가. 예, 7번 이번까지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거고요. 예. 그리고 동결의 원인이 중요해서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 우선 그 물가가 6월 그다음에 7월 달에 2%대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8월, 9월 들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더니 지금 3% 후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3.8%였죠? 네, 3.8%입니다. 10월 달. 네. 9월 달은 3.7%였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1.4%인데요. 1.5%였는데 지난달에 또 약간 내려갔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이 OECD의 수치하고 일치하긴 해요. 1.4%가. 네. 그렇지만 이제 1.4%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계부채, 부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신용대출도 처음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 좀 안타까운데 지금은 다들 지금 보릿고기잖아요. 네.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견디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들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미국도 뭐 좋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긴 하지만 미국도 내년에 언제 이렇게 확 경기가 가라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예, 네. 예,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보도 자료 중에 그 경제 전망인데요. 굉장히 긴데 제가 요약해서 네. 이제 하이라이트만 딱 넣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성장률이 2.1%로 약 0.1% 줄었어요. 지난달 비해서 큰 뭐 변화는 아니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년에도 조금 이렇게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 뭐냐면 이렇게 확실하게 크게 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금리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 기조가 아직도 뭐 유지될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정체되지만 나중에 이제 풀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성장률이 내년 그 다음에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네. 네, 3번 보시면은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예, 금년 3.6%, 예, 그 다음에 근원 물가 같은 게 2.4%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에는 300억 달러, 내년 중에는 490억 달러 이런 추정치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취업자 수는 줄었던데요. 그래서 내년에 저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예, 네? 10만 명이나. 예, 저게 가장 안 좋은 이번에 뭐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뭐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의 국면에 있을 것이고 지금의 어떤 금리 상태랑 부채 상태를 보셨을 때 전문님께서는 내년 어떻게 보세요? 물론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저렇게 이제 전망 자료를 내놨지만 전문님께서 보시는 뭐 뷰가 있을까요? 고용 악화라는 거는 뭐냐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그 금리가 높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조달 환경이 안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버티는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몇몇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죠. 고용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올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고용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페이지를 좀 넘겨서 앞으로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쭉쭉쭉 가서 네. 네.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걸 그러면 보죠. 그 방금 생각하신 거. 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예, 보시면은 이게 쭉 가서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결론부터 갑니까? 어디 갔지? 4분 만에 끝났는데. 예, 12페이지 있네요. 12페이지. 네. 12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지금? 지금이 저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12페이지인가요 지금? 여긴 페이지가 안 나. 잠시만요. 예. 너무 작게 7페이지네요. 8페이지. 12페이지. 교수님한테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자, 7페이지 펴봐. 네. 미국 주식 시장 대기 물량. 맞습니다. 네.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네. 12페이지. 그러시면 이제 찾았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저희 라식을 다 본 것 받아야겠어요. 같습니다. 다 본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보셨죠? 이제 마칠까요? 네, 이건 뭐냐면 예. 이제 미국 MFF의 잔고예요. 네. 잔고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경기는 지금 안 좋고 미국도 사실은 지금 그 국채가요 잘 안 팔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그 미국이 계속 쓸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찍어는 내야 되는데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기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단기 금리가 지금 달러가 높아요. 4% 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갖다가 4% 초반 중반에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따가 좀 보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투자의 대기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유동성을 많이 흡수를 못했어요. 예, 7조 달러가 넘는 그런 달러가 연준의 대체 대조표에 아직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걸 갖다가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중지를 하고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리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좀 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거를. 예.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주시장이 오름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고 그 다음에 경기하고 금융의 사이클하고는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투자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하고 현금 자산하고 괴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예, 왜냐하면 사이클이 돌고 돌아가지고 임금이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임금 왜 안 올라? 네. 나중에 따라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역대 최대 물량이 지금 5.7조 달러입니다. 와, 기다리고 있는 주식 시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금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MMF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단기 아, 5.7조 달러. 예. 역대 최대치죠.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써놨는데 네. 2022년 1월 4일 날 지금 다우가 36,799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네. 그때 4.67조 달러가 있었는데 IMF에 지금 이 정도 수치예요. 예. 왜냐하면 다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다들 보셨는데 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네, 그러시죠. 네. 예, 다 앞으로 가서
예. 이제는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 네. 그걸 갖다가 저희가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네. 뭐냐면은 이제 그 성장과 부채 측면에서 부채가 지금 압박이 얼마나 크냐.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압박이 크다.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큰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네. 산수입니다, 산수. 네. 산수로서 한번 보시면은 입이 딱 벌어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옐런과 바이든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2월 달, 3월 달 지나서 이제 아마 폴이 나올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런 것도 아마 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이 재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금융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시장에 내재돼 있는 지금 반영돼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금리에 시장 금리에 그걸 갖다가 달러 무위험 그 금리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이걸 소파라고 하는데 이따 네. 설명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한번 얼마나 지금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시장은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누구도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시장에서 기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가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이 두 네. 가지를 한번 계산해놓고 판단은 각자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네, 볼까요? 한번 보시죠. 자, GDP를 보시죠. 네. 예. GDP 보시면요. 전 세계 이제 GDP가 과거에 비해서 저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2000년 그때 21년 동안 3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예. 3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럼 미국은 얼마나 성장했냐? 미국도 한 2.4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성장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사마귀 같이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네. 네, 끝에 저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건 한국이에요. 한국은 좀 고개 숙인 남자. 그러네요. 최근에. 예, 쭉쭉쭉 올라가다 조금 최근에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지난 21년간 3배 성장을 했으니까요. 전 세계 성장률에 비슷하게 맞추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공공 부채를 한번 보죠. 성장은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부채는 얼마나 늘어났냐? 제가 8월달에 한번 유엔에서 발표한 부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예. 부채의 습격에 대해서 1, 2, 3 네.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보시면은 실제로 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는 5.4배가 폭증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아까 GDP는 3배가 세 배. 늘었는데 네. 예. 지금 이렇게 부채는 5.4배. 부채는 5.4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됐겠죠, 또. 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연평균 26% 정도 이렇게 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채 규모도 지금 뭐 엄청난 숫자예요. 저게 지금. 예. 다음 예. 보시죠. 예, 그러면 미국의 공공 부채는 얼마나 늘었냐? 우리 관심사 이거잖아요. 미국.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미국의 공공 부채는 보시면 아까 GDP 성장률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최근이 중요해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넣어놨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9월 기준으로 제가 22년 작년 말 기준이 이게 그 30.8조 달러고요. 네. 여기까지 공식 통계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 9월 달까지 나와 있는 걸 저기 업데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9월 달까지가 33.1조 달러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늘었죠. 9개월 만에 그러면 뭐 거의 10%가 올라간 거네요. 뭐 예. 지난 2020년 예.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9년 말이 22.7조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33.1조 달러니까 거의 12조 달러가 늘었으니까 50%가 늘은 거예요, 거의. 코로나 이후에 2019년 말 이후에 그쵸. 그렇잖아요. 22.7에서 33.1이고요. 게다가 이게 9월 달까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속도로 본다면은 쉽게 연말까지 35조 달러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 35조 달러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에 18조 달러였는데 2배가 는 거예요.
야, 이 괜찮습니까? 그다음 괜찮은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시죠.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네. 요게 이제 중요해요. 보시면은 불타는 질문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채권자별입니다. 네. 예, 옛날에 제가 8월달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들고 있는 게요. 채권을 미국 국채를 발행했으면 들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예. 저렇게 위에는 민간 채권자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예. 정부 채권자가 이제 그 정부 채권자, 민간 채권자가 이제 제가 이거 바꿔서 해놨네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보면은 네. 민간 채권자가 밑이에요. 밑. 파란색이 민간 채권자. 예. 그리고 위에가 사실은 정부 채권자입니다. 제가 주황색이 정부 기관 채권자. 죄송합니다. 타이포를 쳐가지고 네네. 저기 밑에가요 더 큰 게 민간 채권자예요. 아. 그렇게 보면은 지금 민간에다가 실제로 순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 기관끼리는 네팅 치면 되는 거예요. 네. 퉁퉁 치면 되는데 이마 너 지갑이나 내 지갑이나 호주만이나 네. 똑같은 거죠. 네. 이제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그건 상계를 해도 되는데 지금 파란색이 사실은 민간 채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가 지금 순이자 비용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늘어난 겁니다. 저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합하면은 33.1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저게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26.2조 달러가 민간에 지불해야 될 채권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야, 예, 10년 그게 만에 2배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게 심각한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자 금액을 계산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뭐 발표가 되는 겁니다. 미국채 그 지급하는 지금 평균 이자율이 얼마인지 보시면 2021년도에는 1.61%밖에 안 됐어요. 낮았죠. 네. 이게 1.87%로 2022년도에 평균 이자율이 지급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올해는 2.7%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내년에는 이게 3%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 한 해 정도의 평균을 한다면. 근데 지금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낮아요? 2023년도가 평균 이자율이 뭐 한 4%막 이렇게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네. 거의 제로 금리 때 이제 발행을 그 전에 발행해 놓은 것들하고 예. 신규 발행한 거랑 예. 평균 내면 섞이기도. 왜냐하면 네. 평균 이자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5.5%잖아요. 네. 거기 하에 발행하는 거랑 옛날에 기준금리 제로 때 발행하는 거랑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다 이제 가중 평균을 해보니까요, 이 이자율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이자율이 나온 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안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서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때 빌린 거랑 지금 빌린 거랑 이자율이 다 다르다. 네. 그러면 아버지가 야, 그거 다 가중 평균 해봐. 네. 평균 금리가 얼마야? 우리 그런 그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다. 너무 까다롭다. 그죠? 그걸 계산한 게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거는 만기가 다 돼서 이제 돌아오고요. 그렇겠죠. 네. 새로 지금 발행한 거는 굉장히 높은 금리에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발행. 그러니까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 이제 쉽게 올라갈 거고 같고요. 그러면- 빨리 끄면 끌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됐으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지금은 점점 채권 더- 발행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년엔 더 올라가고 금리가 더 올라가겠네요. 예, 더 올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얼마나 나가냐 하면은요. 33.1조 달러는 이거 지금 그 두 가지 색깔을 합한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33.1조 달러. 이것을 이제 정부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까지 합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8,986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네. 뭐 한 1,200조 원 정도,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많다고 하면 그래 민간에 주는 것만 정부끼리는 상계하는 건 빼자. 네. 그러면 26조 달러만 해서 연이 순이자 비용이 얼마냐 보면은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실상 뭐 이게 토탈 다 했을 때는 한 달에 약 100조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야. 2.71%로 계산을 했을 때. 한 예. 달에 100조 원. 네,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입니다. 아. 이제 감이 오시죠? 만약에 근데 지금의 어떤 그 금리 정책을 봤을 때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과거에 뭐 제로 금리는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까지 되면은 내려가기는 좀 힘들겠죠. 지금은 당장 이제. 예. 왜냐면 그렇게 신용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근데 신용 사태가 나기 시작하면요. 또 그 코로나 났을 때하고 또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예. 그때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 이제는 디제스터가 되는 거죠. 야, 네. 진짜 근데 이것만 들었을 때는 사실 진짜 이 금액만 보면 저도 황당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가요?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나라 GDP하고 아니 이자만 얘네 이자로 6개월 갚으면 우리 1년 예산 끝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긴 한데 그럼 이게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만한 금액이냐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들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뭐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은 부채 한도가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달러 발권국이고 달러는 전 세계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채가 아니다. 전 세계 부채라는 거죠. 아.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걸 갖다 부채를 다른 나라한테도 전가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뭐 사실상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막상 부채는 부채잖아요. 갚아야 네, 되긴 그쵸.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스가 경고를 한 겁니다. 이를 그냥 경고한 게 아니에요. 미국 네. 같은 무디스 같은 경우는 가장 친정부적인 미국 정부의 친정부적인 그런 기관이거든요. 무디스 네. 같은 경우. 그런데도 예를 들면은 바로 뭐 등급 하향을 하지 않고 전망을 갖다가 그렇게 낮춰서 경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걸 듣지 않았을 때는 내년에는 아마 하락을 시킬 겁니다. 하락을 시키면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하락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달러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요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부채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달러가 좀 약해질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보통 근데 그 달러가 약해진다는 게 사실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내년도 좀 그럴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달러가 직접적으로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네, 금리를 내립니다.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요.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기 자금이 폭등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뭐 2%대 3%대로 내려가면 네.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요. 옛날엔 지금 미국 기준금리만 해도 5.5%였는데 뭐 내가 지금 채권에 지금 투자해가지고 2% 지금 받을 군번이 아니야. 지금 이런 굉장히 지금 낮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 옛날에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뭐 3%만 돼도 우와 이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랑 간사합니다 이게. 네.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위험 자산으로 빨리 갈아타는 성격이 있어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볼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건 아까 본 자료네요. 네, 봤고요. 역대 최대 물량.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 금리입니다. 이제 시장 금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론적인 건데요. 제가 예. 라이오가 저거는 이제 타이포고 그 밑에 보시면 라이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예. 라이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라이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리보 금리 사라졌죠. 예, 죽었습니다. 이제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신규 거래를 못하게 이제 딱 막았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올해죠 7월 이후에는 라이보를 더 이상 사용한 걸 볼 수가 없었죠. 빠이빠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대체 금리로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라이보 같은 경우는 서로 뭐 담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맞아요. 해가지고 런던 이게 그 은행 간 금리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보 금리는 은행들이 뭐 그때도 그 담합에 뭐 내놓으라 하는 은행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뭐 얘기하기도 뭐 그렇지만 그 은행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금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한테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금리를 낸 거죠. 그쵸. 예, 네. 올리거나 약간 내리거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상하는 생각하는 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금리 말고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금리를 사후 금리를 계산을 해서 갖고 오자 한 게 이 소파라는 금리입니다. 네. 이게 무이형 금리거든요, 달러에. 그래서 지금 무이형 금리를 소파를라는 SOFR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달러를 거래할 때.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소파 금리가요. 원래는 일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채권을 갖다 맡기고 네. 채권을 맡기고 굉장히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레포라는 게 왜냐하면 채권을 담보로 주기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싸게 신용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조달을 굉장히 싸게 빌릴 수 있는 여러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래가 레포 거래지 네. 않습니까? 레포 거래의 금리가 사실은 이 소파예요. 소파인데 초단기 금리죠. 일일물이니까. 근데 이것을 텀 소파라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CME의 선물이에요. 금리 선물. 예. 이제 금리 선물을 갖다가 제가 이용을 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기 7번에 보시면 네. 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 네. 국채 금리가 올해 만기하고 그죠? 그죠? 네. 내년 뭐 예를 들면 상반기에 뭐 지금 오늘 보시면은 뭐 빌 레크맨이 내년 3월 달까지 반드시 내린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네. 뭐 내년 3월 달까지 그 채권 수익률을 올해 지금의 수익률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내린지도 볼 수 있고요. 그게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채 금리 있잖아요. 네. 국채 금리 선물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 이거는 그 소파는 국채 금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무이연 금리 선물인 소파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용한 거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제가 아까 단기 금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단기 금리라기 때문에 채권은 장기 금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금리를 뽑아내기가 뭐 이것도 기준금리다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사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가장 가깝다. 네. 예. 그리고 레포에서 따온 금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포는 이제 채권을 담보로 주고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신용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럼 신용 가상 금리가 다 없어진 상태에 사실은 깨끗한 금리예요. 가장 옷 벗겨놓고 가장 순수한 금리네요. 너무 야하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고 가장 그쵸 네이키드한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비교하기에 용이해서 제가 써봤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소파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이게 작년 2022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의 지금 금리 추이를 제가 대충 보여드린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대충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잘 보이시죠? 뭐냐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파란색이 가장 짧은 거거든요. 올해 말 만기. 네. 그다음이 이제 그다음 게 이제 빨간색이 2024년 내년 3월 만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회색이 내년 6월 만기. 이제 내년 6월 만기까지밖에 제가 못 했어요. 왜냐면 선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내년 6월까지밖에 네네. 없어요.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올해 말에 갚을게 하는 애한테 더 비싸게 빌려주네요. 지금 역전이 돼 있잖아요. 금리 역전이 역전돼 돼 있어서. 금리 역전이 저기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예, 오버셔팅으로 재상승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 올라갔다가 저기 올라갔다 쭉 내려왔어요. 금리가. 왜냐하면 피벗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올해 또 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쭉쭉쭉 올라갔어요. 저렇게 금리가. 네, 급등을 했는데 저 세 가지가 모여라 꿈동산 같이 이렇게 쭉쭉쭉 저게 뭐냐면은 이제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뭐냐면 이제 금리가 이제 언제 이제 인하될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다 수렴을 한 거예요. 네. 예, 수렴을 해가지고 기간금리 차가 저렇게 다닥다닥 붙은 거죠. 이제 붙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저기 박스 안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예, 저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밑에 걸수록 뚝뚝뚝 눈물 흐르듯이 뚝뚝뚝 떨어지죠. 예. 네. 그러면서 간격이 쫙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금리 차가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저희가 보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겠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회색 이렇게 이제 좀 확실하게 보이시죠? 최근 예, 그냥 보시면 확대해 주신 건가요? 예, 확대한 거예요. 아까 아까 그걸 그 확대한 네모칸을, 겁니다. 네모칸을, 예. 예, 저거 아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확대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올해 말 근월물 만기 근월물이라 그래요. 선물에서.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만기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만기는 금리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07% 포인트. 그 다음 거는 이제 내년 3월 달 것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0.18% 포인트. 근데 내년 6월 원월물 같은 경우에는 저 회색을 보시면 4.85%예요. 거의 0.4% 정도. 예,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기준금리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 보면은 저거는 내년 상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어. 내년 들어가 상반기쯤에 있죠. 네. 예. 오. 5월 6월쯤에 예. 아, 그럼 그죠? 어. 예. 금리 선물의 금리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6월 예. 만기 거는. 어. 3월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예. 생각을 조금 변화 있을 거다. 저거는 이제 무의미하지만 거의. 예. 예. 왜냐하면 한 번에 인하도 안 되잖아요. 저 정도는 뭐. 네. 그런데 지금 저 4.85%는 저거는 인하를 몇 번 적어도 한두 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하할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얘기예요, 아예.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네. 그 알라딘의 지니만 아는. 만약에 그 비레크먼의 시나리오가 시장에 적용이 된다면 네. 3월이 그럼 중기물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지겠네요. 그 사람이 빌리 에크맨이 말하는 게 맞는 시나리오는요. 예.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되냐면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예. 5.2%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너무 높게 나왔어요. 예. 네. 지금 미국은 실린더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금 조달은 힘들어졌어요.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뚝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예. 기업들이.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지금 소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지 네.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잘 돌아가면 소비자들의 행복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성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5.0%인데 5.2%가 나온 거잖아요. 네. 예. 이 예상치를 갖다가 비팅을 한 건데 이 정도 잘 돌아가는 나라가 갑자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뚝 하게 됐다. 이거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예, 아, 저는 그렇군요. 이해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신용 사태가 일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상황이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큰 회사가 하나 크게 망했다든가 아니면은 연쇄 부도가 뭐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모기지 시장 항상 이러한 모기지 시장에 붙어서 신용 사태는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의 문제가 이러는데 모기지 문제는 리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불을 네. 그러면은 불이 안 나요 잘. 아무리 불이 커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두 번 정도 빅스텝 한 번에서 베이비 스텝 두 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비추고 있다. 예. 이게 그 채권 만기로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소파 금리 만기로 이제 봤을 때 내년 만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선물이 내년 6월 달까지밖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네네. CME에 6월 만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채권 만기로 한번 해보면 한 1% 정도 지금 그 인하한다고 그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요? 내년 2024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네. 아. 그래서 보면은 조금 그 금리 종류마다 좀 네. 다르긴 한데 내년 말까지 한 1% 정도 내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신빙성은 내년 하반기에 네. 내년 하반기 뭐 6월 달 이후에 음. 한 두 번 정도 내리는 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라면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와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신용 이벤트가 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 뭐 거의 골디락스를 갖다가 우려할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3월달에 어떠한 이슈가 난다는 거는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좀 현실성 없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네요. 빨리 하고 마치시죠. 네. 예.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미국 부채 문제는
지금 지불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한 달에 약 100억까지 100조 정도가 지금 나갈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내년에는 100조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미국 정부가 그 이자 비용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적자 채권을 찍어서 그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이자를 다시 갚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복리 효과 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스노우볼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미국 정부와 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그 악영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부작용 같은 거는 많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금리 인상을 더 못하거나 금리 인상 기조를 빨리 내려야 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빚이 집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집 밖으로 나간다면서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었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제 행복이 집 밖에 나갔구나. 알겠습니다. 예. 근데 빚도 잘 쓰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렇죠. 부채를 네. 갖다 부채 안 쓰는 기업과 뭐 개인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신용 대출 안 쓰는 사람 없고 마이너스 통장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갖다 빚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고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선도 내년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의 지지도가 오르면은요 달러 하락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상승할 것이냐. 아까 대기 물량이 이렇게 많았었잖아요. 네. 한다가 아니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상승을 하면 그렇게 MFP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동성을 다 못 잡았어요. 연준이. 네. 못 잡았기 때문에 리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에 맞는 투자 전력이 아니라 전략인데 죄송합니다. 전략을 전력도 해야 되죠. 전력 투구해야죠. 전력 질주해야죠. 전력 투구해야죠. 그리고 시장 금리는 현재 그 아까 소파 금리를 금리 선물을 이용해서 아까 저희가 본 대로 내년 2024년 상반기에 한두 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선물에서는 그리고 연준이 상반기 중에 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이미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하할 것인 거와는 별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있고 시장은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두 가지를 보고 나는데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채권과 금리는 물가 상승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내년 초반에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쭉쭉쭉 이렇게 안 내려가고요. 한번 오버슈팅을 살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요. 특히나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빠지는 불스티핀 현상이 조금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판단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주식 시장 그러니까 6월 달 또는 뭐 상반기 때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뭐 빌 에크먼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약한 고리가 터지지 않는 한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달이나 5월 달은 뭐 그렇게 또 약한 고리가 터질 만한 요인은 뭐 없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왜냐하면은 뭐 한간에는 그 일본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채권을 받아줄 때가 많이 없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아직도 미국의 채권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5%대에서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4.2%, 4.3%대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은 이제 많이 낮아진 거 아니냐. 그렇지만 4% 초중반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은 데다가 단기 금리 조달하는 건 저희 아까 봤잖아요. 그 RP 금리 그 소파 금리가 지금 3개월짜리가 5%에 육박을 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단기 금리로 5%를 물론 그것은 이제 롤오버 리스크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차환 금리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걸 장기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채권 장기에 못 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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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 주식이 그렇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장기 채권에 지금 넣으면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을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생각해서 전략대로 아마 분배를 할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까지 뭐 분업화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전략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부채 상황과 그리고 그 단기 조달 금리 상황 이걸 비교해 보건데 언제쯤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냐 그거는 잘 설명해 드렸으니 각자 판단하셔라라는 숙제를 내주시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